국가대표팀 경기임에도 불구하고 다른 팀에서는 볼 수 없는 상황이 벌어졌습니다. 손흥민의 싱가포르와의 경기에서 보여준 행동은 팬들 사이에서 뜨거운 화제가 되었습니다. 위르겐 클린스만 감독이 이끄는 남자 축구대표팀은 16일 저녁 8시 서울 월드컵 경기장에서 열린 2026 북중미 월드컵 예선 첫 경기에서 싱가포르를 3대 5대0으로 대승을 거두며 월드컵으로 가는 긴 여정을 시작했습니다. 한국 대표팀은 클린스만 감독이 선임된 이후 사우디아라비아, 튀니지, 베트남과의 경기에서 연속 4승을 기록하며 강력한 모습을 보였습니다. 특히 이 경기에서 손흥민이 페널티킥을 차기 전 보여준 갑작스러운 행동에 대한 비하인드 스토리가 방송되지 않았지만 팬들에게 큰 감동을 주었습니다. 이 기사는 경기의 주요 사건과 손흥민의 갑작스러운 행동에 대해 자세히 다룰 것입니다. 한국은 16일 서울 월드컵 경기장에서 싱가포르와의 경기로 2026 북중미 월드컵으로 향하는 첫발을 내딛었고, 이어 21일에는 아시아 2차 예선에서 중국과의 원정 경기를 가질 예정입니다. 한국은 태국과 같은 조에 속해 홈과 어웨이 경기를 통해 최종 예선 진출을 위해 경쟁할 것입니다. 이재성의 첫 골은 VAR 부재로 오프사이드 판정으로 취소되었고, 이에 많은 팬들이 월드컵 예선의 심판 수준이 낮다고 비판하며 심판의 오심에 대한 처벌 규정이 없어 논란이 끊이지 않고 있습니다. 전반전 내내 득점 상황이 연속적으로 발생하여 팬들은 매우 긴장했습니다. 전반 44분에 오른쪽 측면에서 이강인이 왼발로 훌륭한 대각선 패스를 연결하여 조규성이 상대 오프사이드 라인을 뚫고 들어가 헤딩으로 득점, 경기의 첫 골을 만들어냈습니다. 많은 축구 전문가들은 조규성도 잘했지만 그 골은 주로 이강인의 공로라고 평가했습니다. 그들은 이강인이 공을 차서 공이 역회전하도록 하여 공의 전진 속도를 늦추고 받는 사람이 궤적을 쉽게 파악할 수 있도록 했으며, 이로 인해 골키퍼가 반응하기 어려운 위치로 공을 보냈다고 분석했습니다. 1대0으로 앞서가며 전반전을 마친 한국 대표팀은 후반전에도 강력한 공격을 이어갔습니다. 후반 4분에 이강인이 오른쪽에서 2명의 수비수를 제치고 넘어지면서 조규성에게 공이 흘러갔고, 조규성은 오버래핑하며 오른쪽에서 크로스를 올렸습니다. 한희찬이 후방에서 돌파해 헤딩으로 추가골을 기록하며 스코어를 2대0으로 만들었습니다. 일부 전문가들은 이강인이 오른쪽에서 돌파하며 2명의 수비수를 끌어당겨 조규성이 마크 없이 크로스를 올릴 수 있었고, 한희찬이 정확한 헤딩으로 골키퍼를 무력화했다고 말했습니다. 후반 18분경 이강인은 오른쪽에서 오버래핑하던 서령우에게 패스를 했습니다. 서령우는 그 후 페널티 박스 근처에서 손흥민에게 공을 넘겼습니다. 손흥민은 공을 받은 후 상대를 속이는 동작을 한 뒤 페널티 박스 중앙에서 왼발로 정확하게 슈팅하여 세 번째 골을 기록했습니다. 많은 축구 팬들은 토트넘에서 손흥민이 비슷한 위치에 있을 때 동료들인 쿨루세프스키나 메디슨, 심지어 수비수들조차 자주 슈팅을 하기보다는 손흥민에게 패스를 하지 않아 그가 득점 기회를 얻기 어렵다고 지적했습니다. 그들은 국가대표팀에서는 모든 선수들이 손흥민에게 득점 기회를 만들어주려고 하고 손흥민은 이런 기회를 절대 놓치지 않고 골로 연결한다고 말했습니다. 또한 일부 토트넘 선수들이 프리미어 리그에서 개인 기록을 높이려는 시도로 팀워크를 해치고 있다고 비판했습니다. 후반 21분경 손흥민은 페널티 박스 오른쪽에서 서령우에게 공을 넘겼습니다. 서령우는 공을 받은 후 슈팅을 할 척하다가 이강인에게 패스를 했습니다. 서령우는 패스를 한 후 페널티 박스 안으로 뛰어들어갔고, 이강인은 곧바로 힐킥으로 서령우에게 패스를 했지만 비화 선수인 송희형에게 파울을 당해 페널티킥이 선언되었습니다. 함의조가 페널티킥을 성공시켜 스코어를 4대0으로 만들었습니다. 그러나 경기 중 한순간이 TV 화면에 나타났을 때 많은 팬들은 손흥민이 황의조에게 페널티킥을 양보한 것이 아닌가 하고 추측하며 그 뒷이야기에 대해 궁금해했습니다. 다른 각도에서 촬영된 비디오에서 손흥민이 페널티킥을 차기 직전 뒤에서 누군가의 말소리를 듣고 돌아보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그 각도에서 황희찬이 황의조 옆에서 손흥민에게 무언가를 말하는 것이 보입니다. 손흥민이 미소를 지을 때 황희찬은 황의조의 등을 두드리며 그에게 앞으로 나아가라는 신호를 보냈습니다. 손흥민은 미소를 지으며 황의조에게 공을 넘기고 황희찬 옆에 서서 그와 하이파이브를 했습니다.
많은 축구 전문가들은 황희찬이 손흥민에게 황의조가 페널티킥을 차도록 제안했다고 생각합니다. 왜냐하면 황의조는 클럽과 국가대표팀에서 골을 기록하지 못했기 때문입니다. 손흥민은 팀장으로서 이 제안을 받아들여 동갑내기이자 친구인 황의조에게 페널티킥을 양보했습니다. 축구 팬들은 한국 대표팀 내의 동료애와 서로에 대한 관심에 크게 감동했습니다. 그들은 연하인 황희찬이 손흥민에게 제안을 하고 팀장인 손흥민이 이를 기꺼이 받아들인 것을 칭찬했습니다. 한국 문화가 때때로 엄격하고 연하를 억압한다는 비판을 받지만 이 행동은 한국의 존경 문화가 항상 문제가 되는 것이 아니라 때로는 사람에 따라 다르다는 것을 보여줍니다. 많은 팬들은 연하가 연장자에게 제안을 하고 연장자가 이를 받아들여 동료에게 기회를 양보하는 한국식 존경 문화의 아름다운 모습을 칭찬했습니다. 분석가들은 손흥민이 지난 시즌 부상으로 인해 어려움을 겪고 8경기 연속 무득점에 머무른 상황에서 해리 케인이 손흥민에게 단 한 번도 페널티킥을 양보하지 않은 이기적인 태도가 다시금 언급되고 있다고 말합니다. 당시 많은 언론과 전문가들은 케인의 연속 득점에만 초점을 맞추고 오랜 동료를 지원하는 일에 대해서는 전혀 언급하지 않았습니다. 그들은 영국인들이 한국 선수들의 이러한 행동을 절대 이해하지 못하며 심지어 그런 행동을 이용하기도 하여 기분이 나쁘다고 말합니다. 손흥민이 쿨루세프스키에게 첫 골을 도와주기 위해 기다리며 패스한 것처럼 동료에 대한 관심을 보여주는 것은 외국인들이 이해할 수 없는 일이라고 합니다. 그들은 한국식 팀워크를 보여준 손흥민이 자랑스럽다고 느낍니다. 후반 40분경 김진수가 왼쪽 측면에서 크로스를 올렸고 상대 수비수가 헤딩으로 걷어낸 공이 우연히 이강인에게 도착했습니다. 이강인은 즉시 왼발로 중거리 슛을 해 3대 골대 오른쪽 구석에 공을 꽂아 넣었습니다. 많은 팬들은 이강인이 슛할 때 손흥민의 반응에 주목해야 한다고 말하며 그가 동생의 재능을 보여줄 때 지지를 보여준 것에 대해 칭찬합니다. 한국 대표팀은 연속 3경기에서 4골 이상을 기록하며 한국 축구 역사상 최고의 골든 세대라는 평가를 받고 있습니다. 팬들은 대표팀이 부상 없이 중국과의 다가오는 경기를 잘 마무리하길 바라고 있습니다. 프리미어리그 팀인 토트넘 핫스퍼는 한국 축구 선수 손흥민의 장기적 후계자 포지션을 메울 선수를 찾아 나서며 2003년생의 눈부신 잠재력을 가진 유망한 어린 선수를 영입하려는 계획을 밝혔다. 토트넘 전담 기자로 이름낸 피터 오루크가 영국의 축구 전문 매체인 풋볼 인사이더에서 17일 한국 시간에 발표한 보도를 통해 이탈리아 최고의 축구 클럽 중 하나인 유벤투스에서 화제의 중심에 선 사무엘이 빌링 주니어가 다음 1월 이적 시장에서 토트넘의 첫 번째 적극적인 영입 대상으로 떠올랐다는 사실을 알려왔다. 토트넘의 책임감 있는 명장인 엔제 포스테코글루 감독은 마노루 솔로몬과 이반 페리시치가 부상을 당한 후 전력의 한 공간을 채우기 위해 새로운 측면 공격수를 추가하려는 의지를 밝혔다. 빌링 주니어는 2003년생의 기대를 모은 어린 선수이다. 그의 축구 경력은 아주 어릴 때부터 시작되었으며 그는 첼시의 유소년 축구 아카데미에서 성장해 2020에서 21 시즌을 앞두고 유벤투스 유소년 아카데미로 이적했다. 그 후 지난 시즌에는 유소년 팀에서 B팀으로 진급하며 유스리그에서 거침없는 성장세를 보여주었다. 그의 능력은 해당 시즌에 1군으로 데뷔하는 데 결정적인 역할을 했으며 유벤투스 내부에서도 그의 엄청난 발전 가능성을 아주 중요하게 생각하고 있다는 것으로 알려졌다. 2022에서 23 시즌 동안 빌링 주니어는 18번의 경기 출장 기회를 가짐으로써 한 골과 2회의 도움을 기록했다. 그룹 스테이지에서 핵심 선수로서 큰 활약 기회를 많이 얻지 못했지만 이번 시즌에는 4번의 리그 경기에서 2회의 아시스트를 기록했다. 그는 아직 이번 시즌 많은 신인에게 가혹한 성인 무대에서 자신의 자리매김을 하면서 적응하는 시간을 보내고 있다. 빌링 주니어는 왼발로 공을 다루는 측면 공격수이다. 그의 182cm의 좋은 신체 조건은 그에게 가장 훌륭한 속도와 돌파력을 제공하며 주로 왼발을 사용하여 선수를 잘 운용한다. 빌링 주니어는 자신의 포지션을 좌측 윙어로 많이 맡지만 오른발로도 꽤 확실하게 사용하고 때로는 오른쪽 윙어로서 뛸 수도 있다. 좌측 윙에서 작업을 할 때는 이제는 거의 보이지 않는 전통적인 윙어 스타일을 구사한다.
오른쪽 윙에서는 수비선을 깨는 중앙으로의 움직임을 통해 상대를 공격한다. 오루크 기자는 자신의 비밀스러운 소식통에서 얻어낸 정보를 통해 토트넘의 높은 단계의 구단 관계자들은 20살의 빌링 주니어를 엄청난 잠재력을 가진 공격수로 보고 있다. 빌링 주니어는 이미 잉글랜드 U-21 국가대표팀에서 작업을 하고 있으며 2020년에 첼시에서 유벤투스로 이적했다. 그러나 토트넘은 이제 그의 귀국을 설득하려고 해서 그가 영국으로 돌아오도록 노력하고 있다라고 설명했다. 빌링 주니어와의 계약은 2024에서 25 시즌까지 구속되어 있으며 이번 겨울과 다가오는 여름에 이적을 검토하고 있다. 그의 현재 몸값은 약 900만 유로, 약 126억 원로 평가되고 있다. 그는 아직까지는 1군 무대에서 그의 전체적인 능력을 어필할 만큼의 경험이 많지 않지만 앞으로의 전력감이 기대된다. 1월 이적 시장을 통해 토트넘 핫스퍼로 이적하는 경우 솔로몬과 브레넌 존슨이 박탈당한 전방 공격력을 보충하는 역할부터 시작할 가능성이 높다. 다가올 이적 시장에서 토트넘은 현재 기금 확보 상태가 좋지 않아서 비싼 선수를 구매할 수 없는 상황이 된 것으로 알려져 있다. 하지만 젊은 유망주를 영입하거나 임대 선수를 통해 팀의 생명력을 지속적으로 증진시키는 계획을 세우고 있다는 것을 공개했다.